수렴형 경계 보자. 수렴은 멘틀 대류의 하강부예요. 아까 멘틀 대류 상승부는 무슨 경계였습니까? 발산형 경계였잖아요. 그죠? 근데 멘틀 대류 하강부는 수렴형 경계라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집니다. 이게 멘틀 대류가 하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오면 이 위에 있던 판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밀려오는 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두 판이 서로 이렇게 충돌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가 바로 수렴형 경계. 그러니까 수렴이는 결국에는 만난다는 소리잖아요. 크게 섭입은 하나가 판 하나가 하나 밑으로 어떻게 되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섭입이에요. 그 다음에 충돌형 경계는 들어가지 않고 두 판이 서로 만나요.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밀어 들어 올려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섭입 또는 판과 판이 만났자 서로 밀어버리는 충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섭입형은 해양판이 섭입을 하면서 해구, 호상열도, 스곡산맥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충돌형 경계는 두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우만 충돌형이라고 해요. 해양판이 충돌하거나 해양판, 대륙판이 충돌할 때는 충돌형이라고 안 하고 섭입형이라고 합니다. 두 대륙판이 부딪혀서 스곡산맥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충돌형 경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섭입형은요,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예요. 해양판 충돌하는 경우, 해양판, 대륙판 충돌하는 경우.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해양판은 대륙판보다 뭐가 더 큽니까? 밀도가 더 커요. 그죠? 그리고 해양판하고 두 개가 충돌하는 경우에도 둘 중에 밀도가 큰 해양판이 존재를 해요. 같은 해양판은 존재를 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둘 다 섭입형에서는 뭐가 발달해요? 해구라고 하는 게 발달을 하고, 해양판이 충돌할 때는 호상열도가 발달하고요. 해양판하고 대륙판 충돌할 때는 호상열도 또는 스곡산맥이 발달을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발달하는 지형이 조금 다르죠. 선생님이 아래서 호상열도하고 스곡산맥은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해구랑. 그 다음에 이제 해구랑 호상열도가 발달을 하거나 해구랑 스곡산맥 호상열도가 발달을 하거나, 섭입형 경계에서는 일단 둘 다 뭐가 발달해요? 화산활동이 있어요. 화산활동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해구가 있으면 화산활동이 발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얘는 진원의 깊이가 얕은 것부터 깊은 것까지 다 발달을 하게 돼요.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죄다 발달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섭입형 경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충돌형은 서로 밀도차가 없는 대륙판하고 대륙판끼리 충돌하고요. 이때는 스곡산맥만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충돌형 경계에서는 화산활동이 없어요. 화산활동은 없이 천발 지진, 중발 지진까지만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렴형 경계가 어떻게 발달하고 어떤 식으로 생기냐, 옆에서 생기는 게, 자, 대표적으로 해구예요. 해구는 해저 지형 중에 수심이 가장 깊은 지형이 바로 해구예요. 해저 지형 중 수심이 가장 깊어요. 얼마냐면은 6,000m 이상이에요. 6,000m 이상이 되는 아주 제일 깊은 해저 지형이 바로 해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호상열도는요, 해구하고 나란하게 발달해요. 자, 섬들이 해구와 나란하게 부채꼴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 지형에 해당이 돼요. 호상이라는 거가, 호가 부채꼴이에요. 부채꼴. 호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채꼴 모양으로 발달되어 있는데, 이 섬들은 대부분 다 뭐에 해당이 되냐면 화산섬이에요. 화산섬에 해당이 되고, 이 호상열도가 생성되는 화산섬은 어느 쪽에 생성이 되냐면 섭입 한 판이 아니라 섭입 당한 판 쪽에 생성이 돼요. 섭입 판 쪽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섭입 당한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 아래로 해양판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들어간 해양판은 뭐예요? 섭입한 판. 이쪽에 있는 애는 섭입당한 판. 호상열도는 어디 생긴다? 여기 생기는 게 아니라 섭입당한 판 쪽, 이쪽에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 자, 해구랑 나란하게 섭입당한 판 쪽에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콕산맥은 두 판이 양쪽으로 미니까 양쪽으로 밀어내는 횡압력에 의해서 대륙에 만들어지는 게 바로 스콕산맥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개 경계 한번 봅시다. 보면 가까워지는 두 판의 종류에 따라 해양판하고 해양판의 수령, 해양판하고 대륙판의 수령, 그 다음에는 대륙판과 대륙판의 수령,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해양판, 해양판이 충돌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은 해양판 중에서도요, 밀도가 좀 더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해양판 아래로 이렇게 쑥 들어가요. 그러면 이 판 아래로 들어간다는 소리는 뭐냐면, 밀도가 큰 섭입이 된 해양판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소멸이 되는 거예요, 소멸. 판 아래로 들어가 버리면서 결국에는 멘틀 아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녹아버려요. 녹으면서 다시 그냥 멘틀 성분으로 가게 되고, 이 온 해양판은 어디서 온 거냐면은, 자, 여기 끝에 대륙판 아래로, 해양판 아래로 해양판이 소멸이 됐는데, 이 온 해양판은 어디서 왔냐면, 어디선가에 해령으로부터 쭉 와서 결국에는 해양판 아래로 섭입이 돼서 소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령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해양판이 생성이 되는 곳이 아까 뭐였어요? 해령이었죠. 그러면 이 판과 판의 경계, 섭입이 돼서 들어가는 이 경계를 뭐라고 불렀어요? 해구라고 불렀고, 이 해구는 바로 뭐가 되냐면, 오래된 해양판이 소멸이 되는 곳이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된다? 해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령에서 새로 만들어진 해양판이 판의 이동에 따라서 쭉 계속 이동을 하다가 어떤 특정 경계 해구를 만나면 안으로 섭입을 하고, 섭입해서 들어가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이 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자, 그래서 해구는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해양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그 경계 부위가 바로 해구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섭입돼서 들어가는 해양판이 왼쪽에 있는 해양판하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마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마찰하면서 긁으면서 들어가요. 그러면 이 마찰에서 들어간 이 부위를 마찰대라고 하거든요. 원래 정확한 명칭은 베니오프대라고 해요. 네. 이 마찰대에서는 결국엔 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특정 깊이가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서 뭐가 발생을 하냐면 이렇게 화산 활동이 생겨요. 그러니까 화산은 어느 쪽에 생기는 거예요? 섭입한 판 쪽에 생기는 게 아니라 섭입당한 판 쪽에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섭입당한 판 쪽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이게 어디기 때문에 아직 해양판하고 해양판이니까 바다잖아요. 그럼 바다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서 뭐가 생겨요? 화산이 위로, 바다 위까지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들 화산섬인데, 우리나라 독도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화산섬이 해구랑 나란하게 쭉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걸 뭐라고 불러준다? 호상열도라고 얘기를 해줘요. 해구랑 나란하게 뭐다? 해구랑 나란하게 섭입당한 판 쪽에 쭉 길게 늘어선 화산섬을 바로 호상열도라고 하고, 이 호상열도 지형이 대표적으로 바로 일본 열도예요. 일본 열도. 여러분, 일본을 열도라고 불러주는 게 바로 일본이 이 호상열도 지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본 열도라고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 마찰대에서 화산도 일어나지만 여기가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해구를 기준으로 해서 해구에서 가까운 쪽은 마찰대 깊이가 얕고, 해구에서 먼 쪽은 마찰대 깊이가 깊잖아요. 그러니까 해구에서 가까운 쪽은 천발지진, 조금 먼 쪽은 중발지진, 더 먼 쪽은 신발지진, 이렇게 어디에서 해구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섭입당한 판 쪽으로 가면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어떻게 된다?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쪽은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다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대표적으로 가장 깊은 지형이 어디냐면 태평양판하고 필리핀판하고 충돌해서 만들어진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 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수심이 깊거든요. 여기가 이런 해역, 이런 이 섭입형 경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대륙판하고 해양판하고 충돌을 하는 경우도 얘랑 비슷한데요. 해양판하고 대륙판하고 충돌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밀도가 더 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이렇게 섭입이 돼서 들어가요. 그러면 양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횡압력 때문에 대륙판의 일부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크게 솟아올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스콕산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스콕산맥이 바로 뭐냐면 안데스 산맥에 해당이 되고, 태평양판하고 남아메리카판이 충돌하는 경계에서 바로 칠레, 페루 해구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화산은 어느 쪽에 만들어지겠어요? 섭입 당한 판 쪽이 어디입니까? 대륙판이죠. 섭입판 쪽은 해양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섭입 당한 어디에서? 대륙판 쪽에서, 대륙 지각 쪽에서, 대륙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진원의 깊이도 어느 쪽으로 들어갈수록 깊어진다? 대륙 쪽으로 들어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해구랑 나란하게 호상 열도가 분포하던지 아니면은 대규모 스콕산맥이 형성이 돼요. 예, 대규모 스콕산맥이 형성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골고루 발달을 하게 되는 지형에 해당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해양판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뭐하고 뭐가 발달하냐면 해구랑 호상 열도가 발달을 하고, 해양판하고 대륙판하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해구하고 스콕산맥이 발달을 해요. 해구랑 스콕산맥이랑 호상 열도가 동시에 다 발달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알겠죠? 짝을 지어서 발달을 하기는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충돌형 경계는, 이 경우는 서로 밀도가 비슷한 멘틀 대륙 하강부에서 대륙판하고 대륙판끼리 서로 충돌을 하는 경우를 바로 충돌형 경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다가오면서 이 대륙판 사이에 있던 바다에 있던 퇴적층이 양쪽으로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싹 올라와요. 그래서 원래 과거에 바다였던 곳이 양쪽으로 밀어오면서 이렇게 대규모 스콕산맥이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스콕산맥이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대표적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저 남반구에 있던 인도 대륙에 올라오면서, 인도가 원래는 저 적도 밑에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얘가 신생대 때 계속 올라오다가 유라시아판하고 빵 충돌하면서 거기 부분이 이렇게 싹 솟아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히말라야 산맥 보면 조개나 조개나 아니면은 산호 화석이 나와요. 예전에는 조개나 산호가 산에서 살았던 게 아니라 뭡니까? 여기가 과거에 바다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더 정확한 거죠. 예전에 뭐 조개가 산에서 살았을 리 만무하니까, 결국에는. 자, 그래서 대륙판은 서로 밀도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지구 내부로 섭입은 안 되고요. 섭입대가 형성이 되지 않고 그냥 충돌하면서 스콕산맥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 충돌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팔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파키스탄, 인도 이런 데 보면 지진은 자주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화산 활동이 거기서 잘 발생을 하지는 않아요. 이 지역은. 그리고 천발 지진하고 중발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신발 지진은 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게 바로 여기 충돌형 경계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륙의 뭐였습니까? 상승부였죠. 그리고 수렴형 경계는 멘틀 대륙의 하강부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멘틀 대륙의 상승부도 아니고 하강부도 아닌데 경계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보존형 경계예요. 그러니까 왜 보존형이라고 하냐면, 발산형 경계에서는 새로운 해양판이나 대륙판이 만들어졌죠. 수렴형 경계에서는 오래된 해양판이 소멸이 됐잖아요. 근데 보존형은 새로운 판이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아요. 그냥 뭐예요? 반대 방향으로 평행하게 그냥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나는 게 보존형 경계에 해당이 되고요. 보존형 경계에서는
자,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변환 단층이라는 게 발달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단층은 크게 수직 이동 단층이 있고요. 수평 이동 단층이 있어요. 자, 수직 이동 단층을 보면은 이게 보통은 이렇게 단층이 일어날 때 끊어지잖아요. 끊어져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단층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는 단층이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 경계, 이게 경사 있죠? 경사의 위쪽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상반이라고 해요. 상반. 이거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상반. 경사의 아래쪽을 뭐라고 불러줘요? 하반 이렇게 불러줘요. 얘는 경사의 위쪽이 여기죠. 여기가 상반이고 경사의 아래쪽이니까 여기가 하반에 해당이 되는데 왼쪽 지층을 뭐라고 불러줘요? 상반이 어떻게 됐어요? 위로 올라왔죠. 그죠? 상반이 위로 올라와 버렸잖아요. 하반보다. 예, 이런 단층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역단층이라고 불러줘요. 역단층은 양쪽으로 밀어주는 횡압력에 의해서 주로 발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역단층이 생성이 되려면 횡압력이 작용을 해야 되니까 보통은 수렴형 경계에서 역단층이 발달을 하고요. 얘는 상반이 내려온 경우에는 이 경우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정단층이라고 불러줘요. 정단층은 양쪽으로 잡아당겨주는 장력에 의해서 발달을 하게 되고 장력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요?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에서 주로 발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해구에서는 역단층, 해령에서는 정단층. 이거는 무슨 단층이에요? 수직이동 단층이에요.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근데 얘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원래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죠. 이게 정단층, 역단층 말고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는 주양이동 단층이라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단층이 있는데 얘가 바로 이제 그런 경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경계를 내려간 게 아니라 얘가 그냥 옆에서 보면 이렇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수평 방향으로. 그래서 주로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발달을 하지만 해구랑 해구 사이에서도 형성이 될 수 있긴 한데 주로 해령하고 해령 사이에서 발달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얘는 화산 활동은 거의 없고요. 주로 무슨 지진만? 천발 지진만 주로 발생을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발생하는 원리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령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A, B라고 하는 해령이 있고 C, D라고 하는 해령이 이렇게 있는데 보면 A, B 해령은 어차피 양쪽으로 발산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양쪽으로 멀어져야 되니까. 그럼 C, D의 해령도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이렇게 멀어져야 돼요. 이렇게 발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요 경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 가운데 부위가 여기 이 판은 오른쪽으로 오고 이쪽 판은 왼쪽으로 가니까 판하고 판이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어떻게 돼요? 반대가 돼 버리죠. 그렇죠?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수평 방향으로. 그래서 요 경계를 바로 뭐라고 불러준다? 수평 방향으로 판과 판의 방향이 서로 어긋나서 만들어지는 이 부분을 바로 변환단층이라고 해요. 그런데 변환단층은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위에 게 이동 속도가 아래 거보다 판이 이동 속도가 빨라.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앞으로 가야지만 얘가 더 가는 속도가 빨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끊어져 버리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도 반대 방향은 당연히 끊어지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하나가 더 빨라 버리면 이렇게 끊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꼭 반대 방향인 경우도 있지만 같은 방향이라도 판의 이동 속도가 다른 경우에는 변환단층이 발달을 할 수도 있어요. 꼭 반대 방향만 생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뭐로 돼 있냐면 이 앞판하고 뒷판하고 같은 방향인데 앞에 판의 이동 속도가 뒤에 판보다 빨라. 그럼 어떻게 돼? 뒤에 판이 빠르면 여기 서로 충돌하죠. 앞에 판이 빠르면.
벌어지죠. 그쵸? 이것도 무슨 경계예요? 발산의 경계예요. 알겠죠? 꼭 판이 이렇게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앞에가 빨라버리면 얘가 발산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얘는 판에 생성이나 소멸이 없기 때문에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변환단층은 방금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것처럼 해령하고 해령 사이에 이렇게 수직으로 발달을 하는 경우가 많고, 대표적으로 바로 미국 서부 해안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변환단층 지형에 바로 해당이 됩니다. 오케이? 자,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자, 보면 일단 첫 번째 화산 활동부터 봅시다. 자, 화산은 마그마가 지표의 약한 틈을 뚫고 분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화산 분출물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 마그마는요, 이 안에 기체 성분하고 고체 성분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돌이 녹은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지구 전체로 보면 물이 어디 제일 많이 들어있다고? 멘틀에 제일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화산이 막 미친 듯이 빵 폭발하는 거는 그 멘틀 안에 있던 뭐 때문에 그래요? 수증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기체가 되면 부피가 엄청 늘어나잖아요. 이 압력 때문에 빵 하고 이렇게 폭발해버리게 되는 건데, 보면은 화산가스는요, 수증기가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는 이산화황 등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산지대 가면 약간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게 바로 저 이산화황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화산 쇄설물은 화산 폭발의 충격이나 화산가스 때문에 마그마의 일부가 암석이나 이런 것들이 부서져서 생기는 고체 물질이고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선생님이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제일 큰 게 화산 암괴, 그 다음에 화산력, 그 다음에는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화산재, 그 다음에는 화산진 이렇게 불러주는데, 화산재는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태웠을 때 나오는 그런 재가 아니라 아주 미세한 돌이에요. 돌가루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게 흡입했었을 때 되게 어떻게 돼요? 좋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용암. 마그마에서 대부분 화산가스가 빠져나간 후에 여기서 이제 분출하면서 화산가스하고 화산 쇄설물이 다 빠져나가고요. 남아있는 이 액체 성분이 지표로 용출돼서 흐르는 거를 바로 용암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보면은 이게 700도씨에서 1200도씨 정도다라고 해서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 아주 온도가 높은 마그마, 용암도 있고요. 온도가 조금 낮은 마그마, 용암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 온도가 아주 높은 마그마는 보통 현무암질이고요. 얘네들은 좀 묽어요. 현무암질에 해당이 되고 좀 묽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은 것 같은 경우에는 화강암질에 해당이 되고요. 얘네들은 온도가 좀 낮은 대신에 되게 좀 약간 끈적끈적해서 점성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온의 마그마에서 방출이 되는, 고온의 마그마는 현무암질, 제주도에 있는 그런 현무암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온의 마그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화강암질이 됩니다. 얘는 대륙 지각을 많이 구성을 하고, 얘는 해양 지각을 좀 많이 구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화산 활동에 의한 피해를 보면은, 일단 첫 번째, 화산가스가 기권의 성분을 변화시키거나, 특히나 이산화탄소나 이산화황 같은 성분들이 기권의 성분을 변화시키거나 대기의 온실 효과에 영향을 주고, 온실 효과는 당연히 CO2겠죠. 그죠? 산성비가 내리게 돼서, 산성비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산화황 때문에 그래요. 이산화황이 물에 녹으면 뭐가 되냐면 황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태계를 파괴를 시켜줄 수도 있고, 특히나 이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가요. 성층권까지 올라가면은 뭘 가려요? 햇빛을 가려요.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낮춰줘요. 그래서 예전에 아주 그 피나폰 화산인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큰 화산이 폭발했었을 때 화산재가 전 지구에 어떻게 돼서요? 다 퍼져버려가지고 약간 소빙하기가 올 정도로 기온이 많이 낮아지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용암에 의해서 지형이 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산불이 발생을 해요. 용암에 의해서 새로운 지각이 생성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화산 쇄설물이 용암에 섞여서 산사면을 따라 흐르면서 이거를 화쇄류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화쇄류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 화산재가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고 아니면은 얘네들이 기후변화를 일으켜서 전 지구적으로 농작물의 생산량을 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용암에 의해 도로나 농경지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하와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용암 분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용암 분출로 하와이 면적도 계속 넓어지고 있어요. 화산 활동은 대신에 땅을 이 광물질 안에는 대단히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무기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무기물 때문에 땅을 비옥하게 해서 농사가 잘 되기도 하고 또 화산지대 열을 이용을 해서 지열 발전 또는 온수로 이용을 하고 관광자원인 온천으로도 활용을 해주죠. 대표적으로 가까운 나라 일본,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저 지열 발전으로 전기도 발생을 하고 난방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화산 활동으로 일어나는 피해를 줄이려면 화산 폭발의 전조 현상을 잘 감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표 온도가 올라간다던가, 화산재나 화산가스가 분출한다던가, 갑자기 지진 횟수가 증가한다던가, 아니면 화산이 폭발하려면 마그마가 어떻게 돼야 돼요? 결국에는 올라와야 되거든요. 마그마가 올라오면 화산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갑자기 이렇게 푹 불어요. 네, 이렇게 부푸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그런 지형 변화 등을 관측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지표 온도 상승, 화산가스 분출, 지진 횟수가 증가하는 게 계속 관측이 되는 게 지금 어디냐면 백두산이에요. 그래서 백두산이 터질지도 모른다. 후지산도 마찬가지로 계속 감시소에서 감시를 하고 있어요. 화산 주변에 제방을 쌓고 대피소를 만들어주는 게 화쇄류나 아니면 용암이 넘어오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렇고요. 화산 분출구 주변에 댐과 수로를 건설해서 용암의 이동 속도나 경로를 조절을 해서 민가를 덮치거나 하는 거를 막아줘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진은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넓은 면적에 걸쳐서 건물, 도로, 구조물들이 파괴되거나 또는 많은 인명피해가 나죠. 이제 우리 얼마 전은 아니고 꽤 전에 동일본, 일본 지진 때문에 그죠? 후쿠시마 원전도 폭발됐고 많은 인명사고도 났고,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층이 발생을 하거나 화산 폭발하거나, 그러니까 붕괴 같은 경우는 보통은 지하 동굴이 붕괴되는 거고요. 지하 동굴이 붕괴되는 경우 등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보면은 해저 지진에 의해서 쓰나미가 같이 발달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사태나 숲의 파괴, 물의 오염 등도 지진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해요. 사회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도로 건물 붕괴되고 가스관 파괴되고 전기시설도 끊어지고 하면서 화재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지진 발생 후에 또 물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하는 2차 피해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판의 경계는 아니지만 뭐예요? 지진이 많이 발생을 했죠. 얼마 전에. 특히나 경주나 이쪽에 보면은 양산단층대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활성단층이라서 땅이 계속 움직여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진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지진파를 분석을 해서요. 지구 내부 구조를 연구해서 안에가 멘틀, 외핵, 내핵, 그리고 외핵이 액체 상태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고, 인공 지진을 일으켜서 지하 구조를 파악을 하거나, 그래서 지하 자원, 지진파의 속도가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해서 여기에 뭐가 묻혀 있을 거다, 아니 원잔을 찾거나 하는 경우도 사용을 하고요. 도로, 댐 등의 건설에 적합한, 즉 지반이 단단한 지역을 찾는 데도 영향을 줍니다. 지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층이 활발한 지역이나 지반이 약한 곳에는 대형 건물을 잘 짓지 않고, 건물을 지을 경우 우리나라도 내진 설계를 해줘요. 지진에서 완벽하게 안전한 지대는 아니고, 지진이 특히나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진 피해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특히나 좀 더 건축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를 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진 경보 시스템도 구축해서 여러분들 왜 지진 오면 막 핸드폰 미친 듯이 경보 올리잖아요. 그쵸? 예. 그 다음에 해안 지역은 쓰나미에 대한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단 쓰나미 경보 올리면 무조건 높은 곳으로 가야 돼요. 예, 물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공위성을 통해 지형 변화를 관측을 하면서 지진 발생 예상 지역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해줘야 됩니다. 결국에. 자, 145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봅시다. 1번. 가나다에서 발달하는 판의 경계를 골라라. 자, 가가 여기 있는 해령이죠. 그 다음에 나는 해령과 해령 사이에 있는 나는 변환단층. 네. 그 다음에 반은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만나는 해구에 해당이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서 가가 디귿, 그 다음에는 나가 기역, 그 다음에 다가 니은.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판의 경계의 종류에 따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하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는데 OXX예요. 자, 보존형 경계에서는 뭐가 없어요? 화산 활동이 없어요. 해령하고 열곡대에서는 주로 무슨 지진이?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판의 경계의 지각 변동. 대륙판과 해양판이 서로 가까워지면 밀도가 뭐예요?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해구가 만들어지고요. 판이 섭입함에 따라 여기 나와 있죠. 판이 섭입함에 따라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해구에서 멀어질수록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4번. 자, 여기서 화산가스는 기권의 성분 변화, 화산재는 생물권의 광합선 방해, 그 다음에 용암은 새로운 지각의 형성. 이렇게 되겠죠. 5번은 OX입니다. 대규모 지진은 여러분들 빨라봤자 10초 전에 알 수 있어요. 지진이 발생하기. 예, 빨리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자, 비법 특강 판 경계에서 지각 변동하고 지형에서 자 보면은 1에서 6 중에 신발 지진이 일어나는 곳은 여기서 어디예요? 히말라야 산맥, 그 다음에는 쿠릴 해구, 그 다음에는 안데스 해구, 페루 칠레 해구, 안데스 산맥, 이 세 군데에서만 신발 지진이 일어나죠. 신발 지진이 일어나는 곳의 공통점은 뭐다? 셋 다 수렴형 경계다. 네. 판의 경계에서 두 판의 밀도 차가 가장 큰 곳은 어디예요?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충돌하는 바로 6번에서 이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둘이 밀도 차이가 가장 큽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내신 만점 문제 봅시다. 자, 1번은 1, 2번은 3, 3번에 2,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암석권과 연약권. A가 암석권이죠. 예. B가 연약권이고. 그래서 지각의 밀도는 기역이 니은보다 어떻게 됩니까? 지각은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여기가 해양 지각이죠. 여기가 대륙 지각이고, 예.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크고, A, B의 경계, 모호면이라고 하는 건 암석권에 있는 멘틀과 뭐예요? 지각의 경계. 여기가 모호면이죠. 암석의 유동성은 연약권이 당연히 큽니다. 틀렸고, 5번은 2, 6번에 4, 7번은 5, 8번에 4, 9번에 5, 10번에 4, 그 다음 11번. 그림은 두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을 나타냈어요. 서로 양쪽으로 수렴하고 있는 수렴형 경계에 해당이 되는 거고, A와 B는 해양판인데 섭입한 게 A죠. 따라서 A의 밀도가 B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열곡이 아니라 해구고요. 판의 평균 밀도는 A가 B보다 크고, 화산섬들. 자, 여러분들 화산섬은 어디 쪽에? 섭입 당한 판 쪽에서, 여기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A가 아니라 B 쪽에 발달해줘야 됩니다. 이거 뭐예요? 호상열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은, 자, 그림은
전 세계 주요 판의 분포와 상대적인 이동 방향을 나타냈대요. 자, A는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판의 수렴형 경계가 맞습니다.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충돌형 경계에 해당이 되는 거고, 해양 지각의 나이는 B가 C보다 많다. 자, B는 해구예요. C는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태평양 해령에서 만들어진 해양 지각이 여기서 쭉 뻗어나가서 여기 해구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가 많아야지? B가 C보다 많아야 되겠죠. 그렇죠? 해령은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는 곳, 해구는 오래된 해양 지각이 소멸되는 곳, 화산 활동은 B, 해구에서 화산 활동이 있어요. C, 동태평양 해령에서 화산 활동이 있어요. 자, D는 뭐냐면 변환단층이에요. 예, 변환단층에서는 변단층이 아니라 변환단층. 예, 변환단층. 예, 변환단층에서는 화산 활동 자체가 있지를 않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고, 예, 13번은 3, 14에 4, 15에 3, 그 다음에 16번은, 자, 지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암석에 저장된 태양 에너지가 아니라 지구 내부 에너지죠. 네, 틀렸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판의 경계랑 일치한다. 맞고. 지진은 다른 재해와 달리 직권의 변화 많이 주죠. 지가 아예 그 지각의 형태를 바꿔버리니까. 그 다음에 17번. 자, 17번에 가는 지진의 일인 쓰나미를 나타내는 거고요. 나는 이제 용암이 흘러가는 걸 나타내는 건데, 가에 의한 에너지 방출은 지구의 위도별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전혀 관계없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뭡니까? 태풍이라면 모를까? 그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가보다, 우리나라는 가도 잘 안 일어나지만, 가보다 나에 의한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작다. 그렇죠. 이거 작은 건 맞죠. 근데 쓰나미는 일어날 수는 있기는 해요. 물론 이제 옆에 일본이 막고 있어서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본 지진이 우리나라까지 쓰나미가 올 영향이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마그마가 흘러서 용암 때문에 피해가 일어날 확률보다는 그래도 쓰나미가 영향을 올 확률이 좀 더 높죠. 왜냐하면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면 저기 미국까지 쓰나미가 갈 수 있어요. 예. 그 먼 거리를 바다물이 이동을 해서. 가와 나는 모두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예. 맞죠. 그 다음에 18번에 4, 19번은 1, 20번은 3, 그다음 21번. 화산 활동이나 지진 등의 지각 변동이 활발한 지역을 세계 지도에 표시하면 좁은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 까닭은 결국에는 뭡니까? 이 변동대가 주로 판의 경계 부위에 발달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은 판의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 가는 수렴형 경계죠. 나는 발산형 경계고, 가는 보존형 경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각각 수렴형 경계 대표 지형 뭐가 있습니까? 해, 구. 그 다음에는 습곡산맥, 호상열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발산형 경계는 해령, 열곡대. 보존형 경계에서는 변환단층.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3번. 그림은 과거 어느 시기에 백두산 화산 폭발로 쌓인 화산 분출물, 이거 화산재예요. 화산재의 분포와 두께를 나타내는데, 동해와 일본 지역에 쌓인 화산 분출물의 종류는 저렇게 멀리까지 날아갈 수가 있는 거는 화산재밖에 없어요. 당시 백두산 화산 폭발로 기권과 생물권에 각각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겠는가? 일단은 기권은 다량의 화산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해서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가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를 막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온의 하강이 일어났을 거고, 그럼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 버리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기온의 하강과 그다음에는 태양 빛의 양 감소로 인해서 결국에는 광합성 성량이 감소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게 제일 적절하겠죠. 결국에. 자, 그 다음에 뒤에 실력업은 1번은 4, 2번은 3, 3번에 2, 4번은 1이에요.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어요? 네.